1492년 8월 12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교황 중 한 명이 즉위했습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 교황 알렉산데르 6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교황청을 어떤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버릴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수백만 신자들에게는 신성하고 순결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 6세가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욕망이 어떻게 종교마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로드리고 보르지아의 이야기는 1431년 스페인 발렌시아 근처의 작은 마을 하티바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부유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삼촌 알폰소 보르지아가 교황 칼릭스투스 3세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린 로드리고는 삼촌의 후원으로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야망과 절제되지 않는 욕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생 시절부터 그의 방탕한 생활은 소문이 났습니다. 1456년 25세의 나이에 로드리고는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삼촌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직자로서의 의무보다는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정착한 로드리고는 곧 교황청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협상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사치스러운 생활과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성직자의 독신 서약 따위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470년대부터 로드리고는 파네차 데이 카타네이라는 로마의 유명한 미인과 공개적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악명을 떨치게 될 체사레와 루크레치아가 있었습니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147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야심적이고 잔혹했던 그는 나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성은 아버지만큼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14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보르지아 가문의 유일한 딸로 아버지와 오빠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곧 정상적인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드리고가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들이 로마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딸 루크레치아에게 보이는 과도한 애정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149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죽자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로드리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외물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즉위는 바티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 개혁이나 영적 쇄신이 아니라 전례 없는 타락과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도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사레를 발렌시아 대주교에 임명했고 루크레치아를 위해서는 최고의 결혼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에 대한 사랑은 점차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493년 13세의 루크레치아는 밀라노 공작의 조카인 지오반니 스포르차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보르지아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략적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바티칸 궁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교황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황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데르 6세는 사위 지오반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기에도 루크레치아는 자주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딸과 단둘이 긴 시간을 보냈고 이런 만남들은 점차 비밀스러운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티칸 궁정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의 남편 지오반니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루크레치아의 결혼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지오반니가 성적 불능이라는 이유로 결혼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교황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지오반니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루크레치아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오반니는 떠나면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나는 루크레치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랬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알렉산데르 6세는 이런 말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497년 루크레치아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아라곤의 알폰소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0년 알폰소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사레의 소행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루크레치아는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버지와 딸 그리고 오빠 체사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문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궁정의 한 관료였던 요한네스 부르카르드는 자신의 일기에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알렉산데르 6세는 딸 루크레치아와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런 만남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사레도 이런 만남에 참여했다는 기록입니다. 부르카르드는 교황의 사적인 방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 사이에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다고 썼습니다. 물론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1501년 10월 30일 바티칸에서 벌어진 사건은 보르지아 가문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날 밤 교황의 사적인 방에서는 밤의 축제라고 불리는 충격적인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회에는 로마의 고급 창부 5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점차 벗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나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뿌려진 밤과 촛불 사이에서 기어다니며 그것들을 주워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알렉산데르 6세와 체사레 그리고 루크레치아가 있었습니다. 부르카르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이런 광경을 보며 즐거워했고 심지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황은 창부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에게 상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난잡한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루크레치아는 아버지와 오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도 이런 행위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교황의 딸이 창부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베네치아 대사 안토니오 지우스티니안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외교관들의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공개적인 난교가 끝난 후였습니다. 부르카르드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데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고 체사레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보르지아 가문의 근친상간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을 자신과 아들의 공동 소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루크레치아 자신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요구에 순종했고 심지어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가족 관계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결과였을 것입니다. 1502년 루크레치아는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페라라 공작 알폰소 데스테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는 자주 로마를 방문했고 아버지 및 오빠와의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알폰소 데스테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아내를 감시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이 너무 강했고 자신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편 체사레의 루크레치아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그는 누나의 남편들을 질투했고 실제로 두 번째 남편 알폰소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루크레치아는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여성이었습니다. 1503년 알렉산데르 6세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교황이 사라지자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도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체사레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고 루크레치아는 페라라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 6세의 죽음과 함께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사적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루크레치아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은 일반적인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루크레치아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연인이라고 불렀고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썼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관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교황의 침실에서는 루크레치아의 머리카락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버지의 침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그중 일부는 매우 사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체사레의 방에서도 비슷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초상화가 침대맡에 걸려 있었고 그녀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은 편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 역시 오빠가 누나에게 보내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티칸 지하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시체 여러 구가 발견되었는데 법의학적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보르지아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은밀히 살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의 하급 성직자들, 궁정 관료들, 심지어 일부 추기경들도 보르지아 가문의 추악한 비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교황의 방에서 루크레치아와 체사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행동했고 교황은 이를 보며 즐거워했다. 때로는 교황 자신도 그들과 함께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루크레치아는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둘 다와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같은 밤에 둘 다와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당시 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황이라는 신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딸과 아들과 함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로마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고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보르지아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루크레치아 자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가 죽고 몇 년 후 그녀는 페라라의 한 수녀원에서 참회하며 지내던 중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녀 원장의 비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수세기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나는 아버지와 오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나를 일반적인 딸이나 누나가 아닌 다른 존재로 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점차 그것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고 오빠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그녀가 이런 관계로 인해 여러 번 임신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고 오빠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은 바티칸 지하실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시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은 근친상간의 결과를 숨기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루크레치아의 고백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그녀가 12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여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나에게 한 일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교황이었고 나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런 일들이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체사레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일을 질투했다. 하지만 곧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일을 허락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셋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때로는 아버지와 오빠가 나를 두고 경쟁하기도 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말이다. 나는 그런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싫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루크레치아의 정신적 상태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했다. 다른 남자들은 그들만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고 자주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특히 두 번째 남편 알폰소에 대해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알폰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아버지 및 오빠와 갖는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를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체사레에 의해 죽게 되었다. 알폰소의 죽음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체사레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범죄였습니다. 체사레는 누나를 다른 남자와 나누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크레치아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체사레는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내가 오직 그와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남편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했다. 알폰소가 죽던 날 체사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시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남편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보르지아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의 죽음 후 체사레는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결국 스페인에서 전사했습니다. 루크레치아만이 살아남아 페라라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크레치아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페라라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편 알폰소 데스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알폰소는 아내의 과거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루크레치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의심과 혐오감도 품고 있었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우울증에 시달렸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페라라의 궁정 의사들은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1519년 6월 24일 39세의 나이로 루크레치아가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산용열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침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루크레치아의 죽음과 함께 보르지아 가문의 어두운 비밀들도 점차 역사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진실들은 여러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역사가들은 보르지아 가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위신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기나 편지, 외교 문서 등을 통해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티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는데 이 중에는 보르지아 가문의 근친상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27년 로마 약탈 사건 때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티칸이 약탈당하면서 교황청의 비밀 문서고가 열렸고 그곳에서 알렉산데르 6세 시대의 충격적인 기록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교황이 직접 쓴 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루크레치아와 체사레에 대한 그의 비정상적인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행위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사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나의 딸이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완벽한 여인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다. 채살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사랑한다. 우리 세 사람의 사랑은 신성한 것이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신다. 나는 교황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나의 사랑도 특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알렉산데르 6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신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체사레의 개인적인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누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편지에서 그는 루크레치아는 내 누나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인이다. 그녀를 다른 남자와 나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나 그리고 루크레치아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다. 외부의 누구도 이 완벽한 조화를 깨트릴 수 없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유럽 전체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문서들의 진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사건을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의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라고 선언했고, 다른 종교 개혁가들도 보르지아 가문의 사례를 들어 교황제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가톨릭 교회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1545, 1563에서는 성직자의 독신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고 교황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보르지아 가문의 스캔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교황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종교개혁의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보르지아 가문의 근친상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왔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과 함께 성적 자유로움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권력층에서는 기존의 기독교적 도덕관념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권력의 타락한 영향을 강조합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교황이 그 권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해 남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이라는 종교적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견제할 수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가족 내 권력 구조에 주목합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의 권력을 가족들에게 집중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크레치아는 정치적 도구이면서 동시에 성적 대상이 되었고 이런 이중적 역할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심리학적 분석도 시도되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의 행동은 나르시시즘적 성격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체사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성격장애를 보입니다. 누나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극도의 질투심, 폭력적 성향 등은 모두 정신적 문제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루크레치아에 대해서는 피해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오빠의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루크레치아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나름의 주체성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만의 영향력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생존을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사건을 교회사의 어두운 일화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교회 전체의 본질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개인의 타락이 전체 제도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사건이 교황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한 개인에게 절대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타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보르지아 가문의 사례는
성적 학대와 근친상 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특히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사례는 이런 현대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500년 전의 이 사건은 권력과 성적 학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이야기는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루크레치아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알렉산데르 6세와 체사레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성적 학대 가해자들의 특징과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르지아 가문의 스캔들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종교적 권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보의 힘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정보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보르지아 가문이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보르지아 가문 같은 대규모 은폐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자들의 비리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혀내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적 학대와 근친상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의 타락, 성적 학대, 가족 내 폭력 등은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루크레치아는 교황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성적 학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봅니다. 최고의 종교적 지위에 있던 사람이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외적 권위나 지위가 내적 도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추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봅니다. 비록 50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그 교훈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범죄를 기억함으로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보르지아 가문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그리고 권력과 인간성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류 역사 속에 숨겨진 더 많은 진실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역사 속 권력자들의 숨겨진 진면목,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